그렇습니다. 25세 이석준. 어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피의자 신상.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석준 공개됐습니다. 변호사님. 네, 법령의 요건들이 다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 요건이 충족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서 주거지로 찾아갔고 또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사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또한 2차 피해 우려까지 고려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했고요. 결국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서 범한 범죄잖아요.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사건 반장을 진행하면서도 참 많이 느끼는 건데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석준, 방금 보신 이석준 포함해서 10명이 지금 신상이 공개됐다는 겁니다. 이게 2010년 이후에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연간 횟수로는 최다라고 하던데 자, 그렇단 말이죠. 어제 오윤성 교수님이나 또 뭐 여러 또 전문가 패널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차라리 이 신상 공개의 어떤 기준 같은 거를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큼은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 단 나머지는 다 공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제도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신상 공개와 관련돼서 이제 변화가 좀 있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사소한 범죄조차도 이름, 뭐 한자, 주소까지도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사진 당연히 공개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쳤고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하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낙인 효과라고 할까 찍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막자고 해서 아예 전면적으로 공개를 안 하다가 또 공개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지나치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특강법에 요건을 둬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국민 여론에 안 맞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방어권 보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로 확실한 범죄고 어느 정도 선 이상의 중대 범죄라고 한다라면 이걸 공개하는 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기준을 다시 만들 필요는 분명히 됐어요. 알겠습니다. 31살 전주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흉악범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찰은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범행 전 행적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주환은 한 달 전 스토킹 사건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직후에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 정보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은 범행을 결심한 시기에 대해 두어 시간 전이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불법 촬영과 협박, 스토킹 혐의 재판 1심 결과를 하루 앞두고 심리적 압박감이 커져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지를 처음 조회하기 시작한 건 한 달여 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오전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오후부터 피해자 동선을 추적한 겁니다. 전주환은 이날 서울 6호선 증산역 영무원에게 자신을 휴가 중인 직원이라고 속인 뒤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검색했습니다. 9월 3일에는 구산역을 찾아 같은 방식으로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전주환은 증산역과 구산역을 연이어 방문해 피해자의 근무 시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옛 주소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며 길가를 배회하던 전주환은 인상착의가 비슷한 한 여성을 미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사를 한 피해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근무 시간에 맞춰 신당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압수물 분석 결과 전주환은 휴대전화에 GPS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범행 당일 전주환이 정신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평소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것 역시 형량 감경을 노리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이기영으로 지금 보시는 건 운전면허증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은 이 씨가 가명을 쓰면서 생활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혹시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추가 범행 가능성, 그리고 이 사람 주변 인물 가운데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JTBC는 이형택이라는 가명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자신의 옷장에 숨기고 지난 8월엔 전 연인을 살해해 한강 하류에 유기한 피의자는 31살의 이기영입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 회의 끝에 이기영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할 경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 기준에 충족한다고 본 겁니다. 4개월이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바 있기 때문에 경찰은 신상 공개 이후 추가 제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하면서 메신저에 이형택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탐문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가 전 연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파주 공릉천 일대에서는 오늘도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유기한 직후 큰 비와 태풍이 있었던 데다 넉 달 넘게 시간이 지난 만큼 전 연인에 대한 살인은 시신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연쇄살인 피의자 이기영의 얼굴이 공개됐지만 이번에도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최근 사진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택시 운전자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취재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꺼운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쓰고 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스크도 써서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거 인정하십니까? 네, 오늘도 범죄 저지른 거 맞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공개한 이기영의 사진은 오래된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경찰도 여론을 의식해 최근 사진을 공개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신분증 사진밖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모두 21명의 피의자 신분이 공개됐는데 이런 이유로 18명은 증명사진이 쓰였습니다. 촬영 시점도 다르고 보정도 한 증명사진은 실물과는 많이 다릅니다. 스토킹하던 영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주환 역시 증명사진이 먼저 공개됐는데 나중에 드러난 실제 얼굴과는 꽤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기영도 최근의 모습은 머리색과 모양이 아예 다르고 안경도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또 한 번 포토라인에 서겠지만 다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유사 범행과 재범을 막자는 취지지만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 과정에서 경찰이 촬영하는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